안녕하십니까, 승진입니다. 이번 특강은 우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만남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이런 게 어떤 게 필요하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강의는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개의 분류를 볼 텐데,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과 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데이터 공학이라는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에서 중요한 게 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왜 이 제4차 산업혁명과 이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이 빅데이터에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 분석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어떤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들로 어떤 데이터 분석과 함께 인공지능, 특히 요즘에 우리가 어떤 기계에다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우리가 딥러닝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빅데이터와 이 데이터 공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제4차 산업혁명과 이 데이터 공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본 강의에서 우리가 또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일단 이 제3의 물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은 이 미래학자였던 이 엘빈 토플러가 쓰신 책의 이름입니다. 이 엘빈 토플러는 뭐 미래 충격이라던가 뭐 제3의 물결이라던가 뭐 이러한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이 미래를 우리가 예측했던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 세 개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인류에게 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지는 참 오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류가 크게 발전하게 된 거는 이 몇 천 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발전하게 된 것에 우리가 이제 세 개의 물결이 왔다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왔던 물결이 바로 이 농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약 BC 7000년경에 이 농업혁명,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수렵 활동이라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들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동물들을 사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거를 일단 따서 먹다가 우리가 이 밭을 일구고 이 논을 일구면서 기본적으로 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 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물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곳에서만 일단은 가능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이러한 것이 또 발전을 해서 뭐 촌락이라던가 이런 데서 도시가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가 또 커지면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나라가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끼리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이 발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의 어떤 무역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그 조개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화폐를 삼았다던가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어떤 이 1차 물결, 농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유목사회에서 일단 농업사회로 변모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변모하게 되는 게 뭐 간단하게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린 게 아니라 뭐 수천 년 이상을 거쳐서 우리가 수십만 년을 거쳐서 이러한 우리가 농업혁명의 시대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글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물을 통해서 뭐 우리가 어떤 무덤을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어떤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태양을 숭배했던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렇게 무덤 근처나 아니면 유물을 파봤더니 뭐 조개 껍데기들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어떤 조개 껍데기를 먹었구나. 그리고 벽화 같은 걸 보니까 어떤 수렵을 했던 어떤 이러한 흔적들이 벽화의 그림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 시대로 일단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꾸준히 일단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뭐 제4대 문명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로마 시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면서 중세 시대를 또 우리가 일단 거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되면서 우리가 제2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물결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게 되는데 약 18세기에 이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증기기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에너지원을 이용해 가지고 대량 생산의 일단 시대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학이라든가 이 물리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의약품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자원, 한정된 자원이나 이 한정된 땅을 가지고 또 경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뭐 제1차 세계대전이나 뭐 제2차 세계대전이 나오게 되는데, 예, 이러한 우리가 어떤 이 제2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오는데,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엘빈 토플러는 이 정보혁명을 우리가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 세계는 어떤 정보의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거를 1990년대에 이미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중요한, 데이터가 중요한 어떤 빅데이터 시대에 일단 오게 되었죠. 그래서 1차 물결이 올 때까지 수천 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2차 물결이 올 때까지 수백 년을 거쳤는데 2차에서 3차 물결까지 오는 데는 수십 년이 거치고 되고요. 그 다음에 4차, 5차, 6차 물결의 단위가 점점 우리가 짧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발전하는 걸 보면 뭐 엄청 지금 기간이 짧아지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불과 우리가 10년 전이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공산 과학에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 이 길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으로 달리는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저도 이제 G80 같은 차를 타봤는데 자율주행 같은 게 상당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차선 이탈하면 핸들이 자동으로 조향이 되면서 이 자율주행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가 끼어들거나 뭔가 왔을 때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뭐 이러한 기능들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이 앞으로 미래 세상에서 이러한 물결들이 점점 짧아지면서 더 나은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의 이 제3의 물결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바로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일단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에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제3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누가 썼느냐? 바로 이 펜실베니아대 이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요 스쿨이 있는데, 여기에 교수였던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일단은 이 책을 낸 게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이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제3의 물결은 농업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정보혁명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산업혁명과 이 정보혁명을 다시 구분을 해서요. 우리가 18세기 증기기관, 그래서 우리가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러한 증기기관을 통해서 영국에 우리가 어떤 방직 공장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영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대도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이 증기기관은 우리가 어떤 석탄을 떼야 되고요. 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에너지원이었는데, 이러한 에너지원보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로 전기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제2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뭐 전기하면 여러분들 뭐 테슬라라던가 에디슨이라던가 뭐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에디슨의 어떤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소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전기를 이용해서 뭐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우리가 대량 생산, 그래서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단순 작업을 통해서 자동차를 완성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공산물들이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정된 땅과 한정된 자원을 이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는데, 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필연적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일단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가 ENIAC은 보통 2차 대전에서
포탄의 어떤 각도의 계산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특히 암호화를 풀기 위해서 사용이 됐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정부에서 인구조사 통계를 낸다던가 아니면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증권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어떤 돈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그 수치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어떤 인구조사 같은 걸 하게 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를 일일이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천, 5천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지만 뭐 지금 뭐 5억, 뭐 10억 이러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시간이 우리가 배로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이런 우리가 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어떤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데이터가 모아지고 처리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거를 우리가 어떤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어떤 데이터들이 흘러가게 되는 이런 걸 의미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이 제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의 어떤 동력은 이 석탄이 되고 2차 산업혁명의 동력은 우리가 전기가 되고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4차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3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컴퓨터라던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기존에 있던 산업들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게끔 하기 위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2011년도에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제조업 강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동차 하면 아우디, 벤츠, BMW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그 항공기 엔진이라던가 뭐 정밀 부품들, 뭐 니콘, 뭐 나이카라든가 이러한 어떤 카메라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필립스라든가 이런 어떤 가전제품 회사도 있지만 이 독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제조업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조업에 그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제조업들이 있는데 특히 아디다스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신발 같은 거를 만들 때 이 사람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사람을 조금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이 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균일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 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지치게 되고 실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당연히 사람이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계를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이런 걸 줄여볼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우리가 이제 4.0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어떤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을 만들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거를 발판으로 해서 제3차 산업혁명과 결합이 된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에 이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주장이 되는데 이 다보스 포럼은 바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이 포럼에서 하는 이 회의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의 회장이 바로 이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신데 이 슈밥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 제3차 산업혁명 앞에 있었던 거에다가 디지털, 어떤 바이오 산업, 물리학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융합이 되어 있는 기술혁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6년에 우리가 유행했던 어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IoThings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IoThings에 뭐 인공지능, 뭐 로봇 기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융합이 돼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당연히 데이터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나올 텐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기기관이 중요하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제어 자동화, 이 4차 산업혁명은 융합과 연결이라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게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보면 일단 초연결, 초지능형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에 대한 연결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 그 다음에 사물과 사람, 사물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뭐 이러한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는 띵스의 연결인데, 기본적으로 띵스는 우리가 사물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물은 2007년도에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라고 하는 거는 이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디바이스보다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스마트하이해졌다는 개념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이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사물 인터넷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 아까 띵스의 인터넷, 그래서 어떤 사물의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인터넷에 붙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래서 IoE라고 부르는데, 사람과 사물, 공간과 사물, 사람과 공간,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 융합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모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회사나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나서 집으로 옮길 때 어떤 분들은 아마 USB에 담아서 옮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메일로 전달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 있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올려놓고 집에서 그대로 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클라우드라던가 아니면 윈도우 애저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아마존의 AWS라던가 뭐 이러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인터넷에 어딘가 올려놓게 되죠.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구름 위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서 내려다 쓸 수 있고, 구름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거나 아니면 직접 어떤 사물, 그래서 사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날씨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센서를 갖고 있는 사물에서 날씨 데이터를 모은다던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이 추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람이 가서 그 측정을 했는데, 지금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모으거나 아니면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아진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보, 그래서 정보를 추출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가게를 내기 위해서 강남역에 제가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요. 제 가게는 일단 20대 여자분들이 많이 오는 옷가게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럼 가게에 20대 여자분들이 오는데, 그러면은 이 가게의 강남역에 그럼 과연 20대 여자분이 많이 올 것이냐? 뭐 당연히 많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20대 여자들보다는 30대 남자분들이, 사무원분들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했을 때, 그러면 30대 남자분들을 위한 어떤 제품을 파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하는 기술 자체를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작년에 뭐 20대 여자분들이 어떤 시간에 많이 다녔느냐,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요일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그 20대 여자분들이 많이 다니는지를 알면, 제가 24시간 가게를 여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많이 지나다닐 때만 가게를 여는 게 낫겠죠. 왜냐면 인건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데, 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내년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 달 뒤에 이 가게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패턴을 분석한 후에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내일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1년 뒤 아니면 5년 뒤 이러한 쪽에서 옷이 언제 얼만큼 팔리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이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초지능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쪽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조금 더 최적화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그러한 밑받침으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회사 말고도 여러분들이 뭔가 학교에서 뭔가 강의를 할 때 보통 2학기 때 아니면은 밖에 뭐 사이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듣더라. 그러면 미리 우리가 어떤 강의에 대해서 강사라던가 아니면 강의를 몇 강을 열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융합이 되면서 발전하는 기술을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할 때 우리가 IoT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IoT에서 중요한 거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인터넷과 이 띵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띵스는 일단은 연결된 뭐라고 어떤 것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인터넷은 그냥 인터넷이죠. 그래서 IoT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것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과 일단은 띵스, 이 띵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발전하게 되는데 1960년대 후반에 우리가 TCP/IP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80년, 90년대에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95년부터 우리가 웹의 시대 그 다음에 뭐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뭐 이러한 그 모바일 기반, 인터넷 기반의 우리가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등장을 하면서 모든 집집에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깔리게 되죠. 그러면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이 모바일이 아니라 무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우리가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인베디드 기술이죠. 그래서 애플이 바로 아이팟이라고 하는 이 MP3 플레이어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DMB 같은 거 보면 와이브로나 이 무선 인터넷이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모바일 인터넷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이렇게 모바일 인터넷 이러한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먼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이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스푸트니크 충격은 이 소련이 이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면서 미국이 받은 충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미국에 비해서 과학이 훨씬 떨어졌을 거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소련에 이 후르초프라고 하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서기관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이 우리가 언제든지 워싱턴에 이 수소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고 했지만 이 미국이 그냥 아유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너희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워싱턴 상공에 수소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러한 우리가 이제 공포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도 이 부랴부랴 그 벵가드 위성이라고 하는 걸 발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1m 올라간 뒤에 폭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 소련이 이 수소폭탄을 떨어뜨리면 우리도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일단은 이 그 대통령 직속기구로
이 나사라고 하는 거를 창설을 해가지고 이 우주선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련이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미국에 있는 우리가 전봇대라던가 그 다음에 안테나 같은 것들이 핵폭풍으로 전부 다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통신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하로 그러니까 방사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타격을 받으니까 이 지하로 어떤 케이블을 묶게끔 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방식과 다른 통신 방식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바로 여기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90년대 우리가 웹의 시대, 그리고 뭐 모바일의 시대, 무선 인터넷 시대, 이 모바일 시대를 거치면서 인터넷이 일단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파넷이라던가 뭐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 전 세계에 어떤 인터넷이 모이면서 네트워크가 모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그 중반부터 이 다양한 웹브라우저가 등장하면서 웹의 시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도서관을 가야지만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는 상당히 많은 책들이 일단은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들에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책들을 전부 다 뒤져봐야 되죠. 근데 이런 게 쉬움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당연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웹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던가 이 검색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편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일단 우리가 어떤 그 사물 인터넷이 나오게 되는 어떤 주안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의 주안점은 바로 이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바로 등장한 건 아니고요. 초창기에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뭐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메시지만 전송이 되는 페이저, 우리가 다른 말로 삐삐라고 하는데 이게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중후반에 전화하고 단문자 서비스, 그래서 페이저에서 썼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폰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본 기능을 지원한다 그래서 얘를 베이직 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이 베이직 폰에다가 우리가 아까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면서 이 기능들이 되기 시작하는데 카메라라든가 뭐 mp3 플레이어, 캠코더, DMB 같은 거를 탑재한 그래서 뭔가 추가가 됐다고 하는 거를 영어로 피처드라고 하는데 초창기 이제 피처드 폰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근데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피처폰이라고 하는데 일단 피처폰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어떤 디바이스가 중요한 시대가 되죠. 그리고 2007년도에 아이폰, 2010년도에 아이패드, 그 다음 2011년도에 삼성과 LG의 스마트 TV, 그 다음 2012년도에 페블과 소니의 스마트워치, 그리고 2013년도에 이 구글의 구글 글래스를 통한 스마트 글래스, 그 다음에 2012년도 후에 지금 스마트 자동차나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의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인터넷의 결합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쉽게 일단은 모아지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이 모아지게 되는데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2010년대 중반에 어떤 기술들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일단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는 도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우리가 뭐 DBMS라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DBMS를 통해서 일단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만 저장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석,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기가, 테라를 썼다고 하면 페타, 엑사, 제타,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처리하거나 이 관리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존의 데이터, 그래서 DBMS랑은 다른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과 이 빅데이터의 출현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 뒤에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서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